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이곳은 해가 일찍 떨어지고 밤이면 달빛만이 온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서 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었고, 그 뒤로는 맑은 계곡물이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흘러내려 논과 밭을 적셨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아도 서로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으며 순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자락 끝 외딴 집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혼인을 했으나 서방님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보내고 뱃속에 아이를 가진 채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사는 집은 비바람을 간신히 피할 정도로 낡은 초가집이었는데, 지붕의 짚은 색이 발에 거뭇했고 흙벽은 곳곳이 갈라져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연화는 부지런한 성품이라 마당을 항상 정갈하게 쓸어 놓았고, 깨진 장독 뚜껑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담장 밑에 예쁘게 모아두어 집안 구석구석 주인의 따뜻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산과 들에는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지난 겨울 동안 비축해 두었던 식량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습니다. 무거워진 몸으로 남의 집이를 거들어주기도 쉽지 않았기에 연화는 끼니를 거르는 일이 잦아졌고,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에 남몰래 눈물 짓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산 너머 대나무 숲으로 가서 죽순이라도 캐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연화는 낡은 호미 하나와 대나무로 엮은 소쿠리를 옆구리에 끼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풀잎들이 버선코를 적셨지만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마을 뒷산에는 굵직한 대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숲이 있었는데, 그곳은 낮에도 어둑어둑할 만큼 잎이 무성하여 마을 사람들도 혼자서는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굶주림을 해결해야 하는 연화에게는 두려움보다 뱃속 아기를 먹여야 한다는 어미로서의 강한 의지가 앞섰습니다. 숲 입구에 들어서자 서늘한 바람이 연화의 땀을 식혀주었고, 바람에 스치는 대나무 잎들이 사그락사그락 소리를 내며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숨을 고르며 땅을 살피기 시작했고, 흙을 뚫고 올라오는 여린 죽순을 찾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대나무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땅은 습하고 미끄러웠지만 다행히 여기저기서 고개를 내민 죽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호미질을 시작했는데, 흙냄새와 대나무 향이 섞여 코끝을 자극하자 잠시나마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둘 소쿠리에 죽순이 채워지자 연화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오늘 저녁에는 따뜻한 죽순국을 끓여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일하다 보니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올랐고, 숲 안으로도 햇살이 기둥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잠시 허리를 펴고 땀을 닦던 연화는 더 깊고 은밀한 곳에 굵은 죽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벼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산세가 험하여 발을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조심조심 발을 옮기며 벼랑 근처에 다다른 연화는 바위 틈 사이로 굵직하게 솟아오른 죽순 하나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죽순을 캐려던 순간
어디선가 쉬익하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연화가 주위를 둘러보니 벼랑 끝자락에 위태롭게 솟은 소나무 가지 위에 하얀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온몸이 눈처럼 하얀 백사 한 마리였는데 꼬리가 날카로운 바위 틈에 끼어 오도 가도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뱀은 고통스러운지 몸을 비틀며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모습이 흉측하기보다는 어딘가 처연하고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본래 뱀을 무서워하여 보자마자 도망치고 싶었지만 생명이 꺼져가는 듯한 뱀의 눈빛을 보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콩닥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주변에 떨어진 긴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뱀이 있는 곳은 벼랑 끝이라 자칫하면 연화 자신도 위험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미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바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물이라도 생명은 귀한 법이니 내 너를 도와주마. 부디 나를 해치지 말거라.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중얼거리며 나뭇가지를 뻗어 뱀의 꼬리를 누르고 있는 돌을 밀어내려 애썼습니다. 돌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뱀이 놀라 몸부림치는 바람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고 호미 끝으로 돌 밑을 지렛대처럼 받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달그락 소리와 함께 돌이 굴러 떨어졌고 꼬리가 자유로워진 백사는 순식간에 몸을 빼내어 소나무 가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백사는 곧바로 도망가지 않고 가지 위에서 고개를 돌려 연화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만 묘하게도 사람의 눈처럼 깊고 그윽하여 연화는 순간적으로 뱀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뱀은 한참 동안 연화를 응시하다가 마치 고맙다는 듯 머리를 한번 숙이고는 숲속 깊은 곳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긴장이 풀린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떨려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죽어가는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연화는 다시 기운을 차려 캐놓은 죽순을 소쿠리에 담고 해가 더 기울기 전에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이웃들이 연화세댁 오늘따라 얼굴이 좋아 보이네 하며 인사를 건넸지만 연화는 산에서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조금 섞어 죽순 밥을 지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이 노곤하게 풀리는 듯 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들었을 때 문득 낮에 보았던 백사의 눈빛이 떠올라 연화는 잠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는다는 옛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저 살아남았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만 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산골 마을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고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호롱불 밑에서 해진 옷을 기우며 다가올 여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 소리가 거세지고 대나무 숲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웅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갑자기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리 오너라 하는 양반들의 호령 소리도 아니고 계십니까? 하는 나그네의 목소리도 아닌 그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톡, 톡, 톡. 이 깊은 밤, 외딴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기에 연화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나 산짐승이 내려온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찾아온 것은 아닌지 두려워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는 끈질기게, 그러나 아주 정중하게 이어졌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십니까? 밤이 깊었으니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낮고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오나 산 중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하룻밤만 마루 끝이라도 빌려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거칠거나 위협적이지 않고 마치 맑은 물이 흐르는 듯 차분하고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홀몸인 여자의 집에 외간 남자를 들이는 것이 법도에 어긋나고 위험한 일임을 알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을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굶주림과 추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처지였기에 칠흑 같은 산속에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연화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온 달빛 아래 살인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연화가 빗장을 열자 그곳에는 하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서 있는 훤칠한 키의 선비가 있었습니다. 선비는 창백하리만큼 하얀 얼굴에 붓으로 그린 듯한 짙은 눈썹, 그리고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하지 않고 깨끗하였으나 산길을 헤맨 탓인지 옷자락 끝에는 흙과 풀잎이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보자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본래 산 너머로 가던 중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안개에 길을 잃어 일이 되었습니다. 부인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겠습니다. 연화는 선비의 수려한 외모와 예의 바른 태도에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을 마주친 순간 낮의 벼랑 끝에서 보았던 그 백사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에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누추한 곳이라 모실방이 마땅치 않습니다만 찬 이슬을 맞고 계실 수는 없으니 사랑방에라도 드시지요. 연화는 선비를 비어있는 건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은 죽은 남편이 쓰던 곳으로 오랫동안 비워두어 냉기가 돌았지만 연화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넣고 깨끗한 이불을 꺼내어 깔아주었습니다. 선비는 연화의 배려에 깊이 감사하며 방으로 들어갔고 연화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떠다 주었습니다. 물그릇을 받아든 선비의 손가락이 연화의 손끝에 살짝 닿았는데 그의 손은 한여름 밤임에도 불구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그 차가움에 흠칫 놀랐지만 밤바람이 차서 그러려니 생각하며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건너방에 낯선 사내가 와 있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선비에게서 풍기는 알 수 없는 향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짙은 꽃향기 같기도 하고 비온 뒤의 숲, 냄새 같기도 한 묘한 향이었는데 맡고 있으면 마음이 진정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귓가에는 선비의 나직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워있는 두 사람. 밖에서는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어졌고 하늘에는 구름이 달을 가려 세상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이 만남이 예사롭지 않은 운명의 시작임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늦잠을 잤다는 생각에
화들짝 놀라 밖으로 나온 연화는 마당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삐걱거리던 살인문이 말끔하게 고쳐져 있었고, 마당 구석에는 겨우 냈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의 쓰리감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선비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궁이 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변변찮은 솜씨지만 아침상을 좀 보았습니다. 선비는 환하게 웃으며 연화를 맞이했습니다. 하얀 도포 차림의 양반이 부엌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에 연화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어찌 손님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인데. 연화가 민망해하며 말하자 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룻밤 신세진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부인의 몸이 무거워 보이시어 조금이나마 돕고 싶었습니다. 선비의 말 속에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아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밥상에는 연화가 캐온 죽순으로 만든 반찬 외에도 선비가 새벽에 산에서 구해왔다는 산나물과 버섯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선비는 자신의 이름이 운눈이라고 소개하며 세상 구경을 하며 유랑하는 선비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 가는 줄을 몰랐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선비는 바로 떠날 채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너져 내린 흙담을 보수하고 지붕에 썩은 짚을 걷어내는 등 집안 곳곳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말려도 그는 이대로 두고 가면 마음이 편치 않아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나면서 선비는 자연스럽게 연화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돕고 밤에는 연화에게 글을 가르쳐 주거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연화는 점점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선비 또한 연화를 바라보는 눈빛이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외딴 집에서 피어나는 두 사람의 감정은 마치 벼랑 끝에 핀 꽃처럼 위태롭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가 밭에서 일하다 현기증을 느껴 휘청거리자 어디선가 나타난 선비가 바람처럼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선비의 품에 안긴 연화는 그의 가슴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놀라서 뛰어야 할 심장이 너무나 고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일로 땀을 흘릴 법도 한데 그의 이마는 보송보송했고 몸에서는 여전히 서늘한 냉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연화의 뇌리의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선비의 눈빛이 너무나 다정했기에 연화는 그 의심을 애써 지우며 그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시각 마을 빨래터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방망이질을 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최씨. 아줌마가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네 그거 들었어. 저 산 밑 연환의 집에 웬 훤칠한 사내가 드나든다는 소문 말이야. 아낙네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과부집의 외간 남자가 대체 무슨 사인데. 최씨 아줌마는 침을 튀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어제 나물 캐러 갔다가 슬쩍 봤는데 보통 내기가 아니야. 얼굴이 기생오라비처럼 된 것이. 대낮에도 그림자가 없는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수상해. 홀몸인 여자가 밤마다 무슨 짓을 하는지. 뜬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호기심과 의심은 점차 연화의 집을 향해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와 선비는 마을의 소란스러움을 짐작도 못한 채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마루에 앉아 지프로 아기 신발을 삶고 있었고, 연화는 그 옆에서 바느질을 하며 가끔 선비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을 만큼 꿈 같은 시간들이었지만, 연화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선비가 가끔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볼 때면 금방이라도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아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온 선비님, 언제까지 머무르실 건가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묻자 선비는 집신을 삼던 손을 멈추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이 원하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볼 때까지는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고, 연화는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왠지 모를 슬픔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새 소리도 잦아들고 세상은 다시 고요에 잠겼습니다. 선비는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화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신비롭다 못해 이질적이었습니다. 그가 대나무 숲 쪽을 향해 걸어가자 숲의 대나무들이 마치 왕을 맞이하듯 양옆으로 휘어지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선비는 이미 숲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때 연화의 뱃속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마치 어미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내 아버지가 아니란다. 하지만 저분은 우리에게 은인이야.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렴.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촌장격인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연화의 집 쪽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어른이었지만 부정한 것을 보면 불호령을 내리는 엄격한 분위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방 안에 있던 선비도 인기척을 느꼈는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비와 박노인의 눈이 마주친 순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노인은 선비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탈을 썼으나 사람의 기운이 아니로구나. 이 마을에 비바람이 몰아치겠어. 연화는 황급히 마당으로 뛰어내려가 박노인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연화를 보지 않고 선비만을 노려보며 지팡이로 땅을 쿵쿵 찍었습니다. 연화야, 내가 정녕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냐? 산 사람과 죽은 사람, 혹은 사람이 아닌 것은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는 법이다.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큰 화가 닥칠 게야. 박노인의 호통에 연화는 주저앉아 울먹였습니다. 선비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슬픈 눈으로 연화를 바라볼 뿐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길한 예언과 함께 연화와 선비의 앞날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혀를 차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간 뒤 연화의 집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선비는 한참 동안 박노인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했으나 깊은 눈동자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쓸쓸함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방금 들은 박노인의 불길한 경고가 귓가에 맴돌아 가슴이 뛰었지만 눈앞에 있는 선비의 모습이
너무나 처연하여 차마 그를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 마을 어르신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부인께 해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보찜을 싸서 떠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선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그 속에 담긴 물기, 어린 진심이 연화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선비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선비님, 저 노인네가 노망이 들어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내내 굶주리고 떨 때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입니까? 연화는 억울함과 서러움에 북받쳐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에게 선비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었고 뱃속의 아이를 지켜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춥고 외로웠던 그녀의 삶에 처음으로 온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을 단지 출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혹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연화의 단호한 태도에 선비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딘가 모르게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빨래터나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연화가 나타나기만 하면 하던 이야기를 뚝 멈추고 곁눈질로 흘겨보거나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며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최 씨, 아줌마는 마치 자신이 직접 보기라도 한 것처럼 헛소문을 부풀려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내 말이 맞다니까. 그 선비라는 작자. 밤만 되면 눈에서 파란 불이 나오는데 그게 사람 눈이 아니야. 그리고 연환의 집 근처에는 산짐승도 얼씬을 안 한다잖아. 그게 다 요물의 기운 때문이야.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박노인마저 연화의 집에 다녀온 뒤 알아누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두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연화의 집은 딴 세상처럼 평온하고 풍요로웠습니다. 선비가 온 뒤로 마른 우물에는 다시 물이 차오르고 텃밭의 채소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싱싱하게 자라났습니다. 심지어 지붕 처마 밑에는 제비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었고 마당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하여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선비는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연화의 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태어날 아이를 위한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의 맑은 기운만 받고 자라도록 이름을 명밍이라 짓는 게 좋겠습니다. 선비의 손길은 비록 차가웠으나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뱃속의 아이는 편안하게 잠잠해지곤 했습니다. 연화는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비범함은 때때로 연화조차 섬뜩하게 만들 만큼 기이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화가 부엌에서 뜨거운 솥뚜껑을 놓쳐 발등을 삼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선비가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나 공중에서 솥뚜껑을 낚아챈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놀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빠르고 유연하여 마치 뼈가 없는 연체동물 같았습니다. 또한 한여름 땡볕 아래서 파티를 해도 선비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그의 곁에 가면 서늘한 냉기가 느껴져 더위를 잊을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의구심을 애써 억누르며 그가 도를 닦은 비범한 사람이라 그렇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마을의 흉흉한 소문은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들려왔습니다. 연화가 냇가에 빨래를 하러 갔을 때 돌을 던지며 놀던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듯 놀려댔습니다. 뱀 신랑 얻은 연화 누나. 밤마다 벨리 틀고 잔대요. 지치 소리 나면 도망가세요. 꿀꺽 잡아먹힌대요. 아이들의 철없는 노랫가락에
연화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빨랫감을 대충 챙겨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을 쓸고 있던 선비가 걱정스런 얼굴로 다가왔지만 연화는 차마 아이들의 노래 가사를 전할 수 없어 그저 몸이 좋지 않다고 둘러대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비는 말없이 방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씁쓸한 한숨을 내쉬며 대나무 숲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마을에는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계곡물도 말라가며 농심은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원의 밤만은 여전히 푸르고 윤기가 흘렀고 집 뒤의 대나무 숲은 더욱 울창해져 바람이 불 때마다 시원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부러움을 넘어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요물이 마을의 물기를 다 빨아들여서 우리가 말라 죽는 거야. 누군가 툭 던진 말은 불씨가 되어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가뭄의 원인을 연화의 집에 머무는 선비 탓으로 돌리며 그를 쫓아내야 비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 청년 몇 명이 술에 취해 연화의 집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 정체 모를 놈아, 당장 나와라. 내 놈 때문에 우리 마을이 다 죽게 생겼다. 연화는 두려움에 떨며 이불을 끌어안았고 뱃속의 아이도 놀랐는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선비는 연화를 안심시키듯 어깨를 토닥인 뒤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청년들은 선비가 나오자 기세등등하게 욕설을 퍼부으려 했으나 선비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한번 훑어보자 이상하게도 입이 얼어붙은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비 주위로 서늘한 바람이 휘몰아치며 횃불이 일렁이자 겁을 먹은 청년들은 뒷걸음질치다 하나둘씩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 큰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도망친 청년들은 선비가 입에서 바람을 뿜어 불을 껐다느니 팔이 뱀처럼 길게 늘어났다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덧붙여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집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 연화가 밖으로 나오면 귀신을 본 듯 피했습니다. 연화는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오직 선비만이 그녀의 유일한 말벗이자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속에서도 불안의 씨앗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선비가 정말 사람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자신과 아이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밤마다 악몽이 되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밭에서 딴 오이를 들고 마루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비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옷자락 밑으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손바닥만한 비늘 조각 같았습니다. 연화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선비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산길이 험해 옷이 찢어졌나 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연화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물고기의 비늘보다 훨씬 크고 영롱한 빛을 내는 영락없는 뱀의 비늘이었습니다. 연화의 손에서 오이가 툭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었고 처음 만났던 날 벼랑 끝에서 보았던 백사의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설마 정말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던 그 무렵 몸져 누웠다던 박 노인이 다시 연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을 대동하고 온 박 노인은 결연한 표정으로 살인문 앞에 섰습니다. 연화야, 내 말을 듣거라. 오늘 밤이 지나면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저자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노하여 마을 우물이 핏빛으로 변했다. 저 요물을 내보내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것이야. 박노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연화는 방 안에서 귀를 막고 흐느꼈습니다. 선비는 마루에 앉아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그의 뒷모습은 고요하고 쓸쓸했습니다. 박노인과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까지 선비를 내보내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연화는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혀 선비에게 매달렸습니다. 선비님, 제발 피하세요. 저 사람들이 정말 불을 지를지도 모릅니다. 저는 괜찮으니 어서 몸을 피하세요. 눈물 범벅이 된 연화의 얼굴을 선비는 자신의 차가운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부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는 한 그 누구도 부인과 아이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선비의 말은 이별을 암시하는 듯했고 연화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선비를 위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쌀독을 탈탈 털어 하얀 쌀밥을 짓고 아껴두었던 참기름을 꺼내 나물을 무쳤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선비는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하며 연화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만약 제가 사람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해도 저를 믿어주시겠습니까? 선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연화는 숟가락을 멈추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인간을 사랑하게 된 이계의 존재가 겪는 슬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님이 무엇이든 저를 살리셨고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어둠이 내리고 밤이 깊어지자 마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정말로 연화의 집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횃불의 행렬이 마치 거대한 구렁이처럼 산길을 타고 올라오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는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질러댔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선비는 연화에게 방 안에 꼼짝 말고 있으라고 당부한 뒤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대나무 숲이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우우 하는 바람 소리는 마치 숲 전체가 통곡하는 듯했고 선비의 하얀 도포자락은 바람에 펄럭이며 춤을 추었습니다. 몰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선비의 몸에서도 하얀 김 같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살기가 아닌 무언가 거룩하고도 슬픈 기운이었습니다. 연화는 문틈으로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때 선두의 선박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물은 들어라. 내 놈이 순순히 물러가지 않으면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다.
박 노인의 외침과 동시에 누군가 던진 횃불 하나가 마당으로 날아들어 마른 집단에 불이 붙었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아 올랐고 연화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선비가 불길을 향해 손을 뻗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길이 선비의 손길을 따라 허공으로 솟구치더니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섰고 선비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짐승의 그것처럼 세로로 찢어져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 사이에서 구미호다, 용이다 하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그들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슬픈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먹구름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하고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구름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거스른 존재에 대한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떠나지 않으면 정말로 마을에 그리고 연화에게 큰 재앙이 닥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연화가 있는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서서히 희미해지며 하얀 빛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하얀 빛이 서서히 잦아들자 마을 사람들을 집어삼킬 듯 맹렬히 타오르던 횃불과 마른 집단의 불길도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에 기겁한 마을 사람들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엉덩방아를 떼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귀신이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누군가의 외침을 신호탄으로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몰려왔던 장정들은 앞다투어 산 아래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범을 만난 토끼떼처럼 다급하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은 텅 비었고 다시금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지만 하늘에서는 여전히 천둥 소리가 우르릉거리며 금방이라도 세상을 찢어밟길 듯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검게 그을린 하늘만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마당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선비님, 괜찮으십니까? 그녀가 다가가 선비의 팔을 잡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뗄 뻔했습니다. 방금 전 불길을 맨손으로 제압했던 그 팔은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고 피부는 마치 물 먹은 창오지처럼 축축하고 흐물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선비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하여 흡사 밀랍인형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애처로워 연화는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제가 부인을 놀라게 했군요. 선비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휘청거렸고 연화는 쓰러지려는 그를 온몸으로 부축하여 서둘러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선비는 윗목에 힘없이 기대어 앉았습니다. 연화는 급히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방을 데우려 했지만 선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 안의 공기마저 서늘하게 식어버려 연화는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위를 느꼈습니다. 선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괴로워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연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부인, 이제는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 흉측한 모습을 보고도 저를 내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선비님이 어떤 모습이든 제게는 생명의 은인이자 제 아이의 아버지나 다름없습니다. 연화의 단호한 대답에 선비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감추어 두었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래 이 산 깊은 곳 대나무 숲에 사는 백사였습니다. 천년을 수행하여 용이 되고자 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벼랑 끝에 갇혀 죽을 위기에 처했었지요. 그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 바로 부인이십니다. 선비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연화는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입을 통해 직접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물인 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바위를 치워주던 부인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그 은혜를 갚고자 사람의 형상을 빌려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마련해주면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하오나 부인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욕심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되어 부인 곁에서 평범하게 늙어가고 싶다는 뱀 주제에 가당치 않은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선비의 말 한마디에는 깊은 회한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가 뱀이라는 사실보다 자신을 위해 천년의 수행도 뒤로하고 인간 세상에 머물렀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어찌 그런 무모한 짓을 하셨습니까? 저 같은 과부가 뭐라고? 연화가 흐느끼자 선비는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투두둑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거센 빗줄기가 지붕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문 끝에 내리는 단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져 내리는 폭우였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져 대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 바람은 창호지 문을 미친 듯이 흔들어댔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금기를 깬 두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밤새 내린 비는 날이 밝아도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거세져서 마당은 순식간에 흙탕물로 가득 찼고 집 뒤의 계곡물은 무서운 기세로 불어나 굉음을 내며 흘러내렸습니다. 선비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안색은 밤사이 더욱 나빠져 이제는 피부 곳곳에 하얀 비늘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는 기력이 다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정성껏 미음을 끓여왔지만 선비는 고개만 저을 뿐 아무것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 비는 보통 비가 아닙니다. 제가 천륜을 어기고 인간 세상에 머문 탓에 하늘이 노하여 물로써 이 산을 씻어내리려 하는 것입니다. 선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며칠간 계속된 폭우로 냇물이 범람하여 논밭이 모두 물에 잠겼고 낮은 지대에 있는 집들은 지붕만 남기고 침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산 아래서는 사람들의 다급한 고함, 소리와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둑이 무너진다, 피하라 하는 절박한 외침이 연화의 집까지 들려올 때마다 연화는 가슴이 조여드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사랑 때문에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병든 선비를 빗속으로 내몰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연화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저 하늘을 원망하며 방안을 서성일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선비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손과 목덜미에는 뱀의 허물 같은 얇은 막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색 본래의 피부가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의 체온이었습니다. 이제는 얼음장 같은 차가움을 넘어 곁에만 가도 서리가 내릴 듯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연화는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
그의 몸을 닦아주려 했지만 수건이 닿자마자 식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선비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부인,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제 모습이 흉측해집니다. 그는 이불을 끌어당겨 자신의 몸을 가리려 애썼지만 연화는 그럴수록 그를 더 꼭 껴안았습니다. 아니요.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운 분이십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우 속을 뚫고 올라온 사람은 다름 아닌 최 씨 아줌마였습니다. 평소 연화를 헐뜯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비에 쫄딱 젖은 채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화야, 연화야.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연화가 놀라 문을 열자 최 씨 아줌마는 마루 끝에 털썩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집이 흙더미에 깔리게 생겼어. 박노인 어른이 그러시는데 내 집에 있는 그 양반이 노여움을 풀어야 비가 그친다더라. 제발 부탁이다. 우리 좀 살려다오. 그녀는 자존심도 다 버리고 연화의 발밑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선비를 요물이 아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최 씨 아줌마를 일으켜 세우며 달랬지만 그녀의 말은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이 소란을 듣고 있던 선비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문을 열었습니다. 최 씨 아줌마는 선비의 기괴하게 변해가는 얼굴을 보고 히익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도망치지는 못하고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선비는 슬픈 눈으로 최 씨 아줌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시오. 내 곧 주자하지 제지할 것이니 더 이상 마을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이오. 선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묘한 위엄이 서려 있어 최 씨 아줌마는 그 말에 압도당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황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최 씨 아줌마가 돌아간 뒤 선비는 마루에 서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산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흙탕물이 거대한 뱀처럼 마을을 휘감고 있었고 산허리는 물을 머금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선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 비는 단순히 물이 아니라 산신산신의 진노입니다. 제가 본 모습을 드러내어 물길을 돌리지 않으면 오늘 밤 안에 산사태가 일어나 마을 전체가 매몰될 것입니다. 선비의 말에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본 모습을 드러내다니요. 그러면 선비님은 어찌 됩니까? 다시는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연화가 울먹이며 묻자 선비는 대답 없이 그저 쓸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연화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떠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 떠나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간다는 것을. 연화는 빗속으로 뛰어든 선비의 허리춤을 부여잡고 매달렸습니다. 안 됩니다. 못 가십니다. 차라리 저랑 같이 도망가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살아요. 연화의 애원에도 선비는 단호했습니다. 부인, 우리가 도망친다. 한들 하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다면 제가 어찌 부인의 지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덕을 쌓아야 합니다. 선비는 차가운 손으로 연화의 손을 떼어내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황금색으로 변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디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뱀이 아닌 당신을 사랑했던 한 사내로 기억해 주십시오. 선비의 마지막 당부는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나무 숲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얼굴을 적셨고 그녀의 울음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선비가 대나무 숲 입구에 다다르자 숲 전체가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들이 머리를 조아리듯 휘어지고 땅이 쿡쿡쿵하고 울리며 진동했습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했던 존재가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 회관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산 위에서 벌어지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하얀 안개가 마을을 뒤덮기 시작했고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산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그가 움직이는구나. 우리가 쫓아내려 했던 그 존재가 우리를 살리려 하는가, 죽이려 하는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산 쪽을 주시했습니다. 공포와 호기심, 그리고 일말의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대가였고 이제 그 결말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선비가 사라진 대나무 숲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흙탕물에 옷이 더러워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숲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숲 안쪽에서 거대한 빛기둥이 솟아오르더니 그 속에서 집채만 한 하얀 구렁이가 몸을 비틀며 솟구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보았던 작고 가여운 백사가 아니었습니다. 산 하나를 휘감을 만큼 거대하고 영험한 기운을 내뿜는 전설 속의 이무기였습니다. 하얀 비늘은 번개 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였고 황금색 눈동자는 형형하게 빛나며 세상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뱀의 눈가는 어쩐지 촉촉하게 젖어 있는 듯 했습니다. 거대한 백사는 연화가 있는 쪽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 속에서 연화는 선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말이 아닌 마음으로 전해지는 작별 인사에 연화는 목이 메어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백사는 크게 포효하더니 꼬리로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대나무 숲의 대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나갈 정도였습니다. 백사는 곧장 산사태가 시작되려는 산허리로 날아가 무너져 내리는 흙더미를 온몸으로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운 흙탕물과 거대한 바위들이 백사의 몸을 강타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대리를 틀어 거대한 둑처럼 마을을 지켜냈습니다. 하늘에서는 뇌성병력이 치고 비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지만 백사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면서도 끝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하얀 몸이 흙탕물과 피로 얼룩지는 것을 보며 연화는 빗속에서 목 놓아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온 선비님 안 됩니다. 이러다 죽습니다. 제발 돌아오세요.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폭풍우 속에 묻혀 그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산 위에서 벌어지는 이 처절한 사투를 목격했습니다. 자신들이 요물이라 손가락질했던 존재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온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하나둘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자 늦어버린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한참 동안 산과 물, 그리고 거대한 백사의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백사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산사태의 방향이 계곡 쪽으로 틀어졌고 마을을 덮치려던 엄청난 양의 토사와 물길은 마을을 비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백사는 너무나 많은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빛나던 비늘은 뜯겨나가고 우렁차던 포효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마침내 물길이 잡히고 산세가 안정되자 백사는 힘이 다한 듯 축 늘어진 채 계곡 아래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허무하고 애처로웠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한 햇살이 연화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밤새 천지를 뒤흔들던 천둥 소리와 빗소리는 씻은 듯이 사라졌고 세상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한 정막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자신이 언제 방 안으로 옮겨졌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욱신거리는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자 눈부신 햇살과 함께 신선하고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마당은 질척한 진흙밭으로 변해 있었고 담장은 무너져 내렸으며 집 뒤의 대나무 숲은 듬성듬성 뽑혀나가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집 자체는 온전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우산으로 집을 감싸 안아 지켜낸 것처럼 연화가 머무는 공간만이 폭풍의 피해를 비켜난 듯했습니다. 연화는 불현듯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라 소스라치게 놀라며 맨발로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선비님, 온 선비님 목이 터져라.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미끄러운 진흙길을 넘어지고 구르며 선비가 마지막으로 몸을 던졌던 계곡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계곡물은 여전히 불어나 있었지만 어젯밤처럼 사납게 포효하지는 않고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백사가 몸으로 막아낸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었습니다. 산허리의 흙더미가 계곡 쪽으로 쓸려 내려가다 멈춘 자국. 그리고 바위들이 으깨진 흔적들이 처절했던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 있어야 할 선비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찢겨나간 하얀 옷자락 조각만이 나뭇가지에 걸려 바람에 나부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옷자락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제발 살아만 계셔 주십시오. 옷자락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그에게서 나던 특유의 맑은 향기는 빗물에 씻겨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음을, 인간의 곁에 머물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갔음을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상실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뱃속의 아이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마치 슬퍼하는 어미를 위로하듯 부드럽게 움직였고 연화는 그 태동을 느끼며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가 목숨을 바쳐 지킨 이 아이와 자신을 위해서라도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고 옷자락을 품에 안은 채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연화가 경계심을 품고 돌아보니 박노인을 필두로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왔던 살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들의 손에는 떡과 과일, 그리고 각종 도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침통하고 숙연했습니다. 박노인은 연화 앞에 다다르자 지팡이를 내려놓고 그 흙탕물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따르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야,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눈이 멀어 생명의 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한 분을 사지로 내몰았구나. 박노인의 목소리는 회한에 차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젯밤 산 위에서 벌어진 기적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자신들이 요물이라 칭하며 쫓아내려 했던 존재가 오히려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거대한 흙더미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광경을 보며 큰 충격과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지금쯤 흙더미 속에 파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우리가 어리석어 하늘이 보낸 수호신을 짐승 취급했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을꼬. 최 씨 아줌마도 펑펑 울며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사죄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원망하기에는 이미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컸고 또 그가 바란 것이 사람들의 증오가 아닌 평화였음을 알기에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마을 장정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일어나 연환의 집부터 고치거라. 무너진 담을 다시 쌓고 뽑힌 나무를 치우고 치감을 채워 넣어라. 이 집의 횟집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께 속죄하는 길이다. 박노인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하나 요령을 피우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정들은 흙을 퍼나르고 돌을 날라 담장을 보수했고 아낙네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낡은 초가집은 순식간에 수십 명의 일손으로 북적거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냉대와 멸시의 시선을 보내던 그들이 이제는 연화의 눈치를 살피며 하나라도 더 도와주려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루에 앉아 변해버린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비가 혼자서 묵묵히 해내던 일들을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 흙을 다지는 소리, 그리고 여기는 좀 더 튼튼하게 막아야 해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은 빠르게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지만 연화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북적거려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사람들이 건네주는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기고 간 밥상, 그가 고쳐놓은 지붕 아래서 그의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그에 대한 마지막 사랑의 약속이라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은 몰라보게 말끔해졌습니다. 무너진 담장은 튼튼한 돌담으로 바뀌었고 마당의 진흙은 깨끗한 흙으로 덮여 단단하게 다져졌습니다. 찢어진 창호지도 새 것으로 교체되어 방 안에는 은은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겨우 내 먹을 수 있는 쌀과 곡식, 그리고 갓 지은 이불솜까지 가져와 곡간과 방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박 노인은 연화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야, 앞으로 이 마을 사람 모두가 내 아이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줄 것이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만 하거라. 그리고 저 대나무 수벅 위에 그분을 기리는 작은 사당을 지어 매년 제를 올리도록 하마. 연화는 그제야 맺혀있던 눈물을 떨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로소 마을과 연화, 그리고 사라진 선비 사이에 엉킨 실타래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홀로 깨끗해진 방 안에 누웠습니다. 아궁이에 들어간 장작 덕분에 방바닥은 뜨끈했지만 옆자리에 서늘한 냉기가 그리워 연화는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었습니다. 사그락, 사그락. 예전에는 그 소리가 두려움이나 외로움으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선비가 숲에 머물며
연화를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선비님, 보고 계십니까? 집이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연화는 허공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대답하듯 창문을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산과 들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들판은 황금빛 물결로 일렁였고 풍년이 들어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풍요 또한 연환의 집에 머물다간 백사, 아니 용님의 보살핌 덕분이라 믿으며 감사했습니다. 연화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왔고 마을 안악들은 수시로 연화의 집을 드나들며 산구안을 도왔습니다. 세대, 몸은 좀 어때? 이건 잉어를 고아 만든 물이야. 먹고 힘내야지. 최씨 아줌마는 이제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연화를 챙기는 이웃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고 뱃속의 아이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가을이 깊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 드디어 산기가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 연화의 진통 소리가 들리자 마을 안악들이 횃불을 밝히고 달려왔습니다. 박노인은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며 순산을 기원했고 집 안에서는 물 끓이는 소리와 안악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연화는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선비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의 아이입니다. 당신을 닮은 아이를 꼭 내 품에 안을 것입니다. 긴 산고 끝에 새벽 닭이 울 무렵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이다 고추다. 안악들의 환호성이 들리고 연화는 땀에 젖은 채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였지만 아이의 기운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아기를 받아든 최씨 아줌마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이 눈 좀 봐. 어쩜 이렇게 맑고 깊을까. 꼭 그 선비님을 쏙 빼닮았네. 씻겨놓은 아기의 얼굴은 백옥처럼 하얗고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했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연화의 옷깃을 잡는 순간 놀랍게도 아이의 몸에서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청량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선비가 지녔던 기운과 비슷하면서도 인간의 온기가 섞인 생명력 넘치는 기운이었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이름을 선비가 지어준 대로 명민이라 불렀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맑게 하라는 뜻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그날, 마을 뒷산의 대나무 숲에는 때 아닌 꽃이 피어 향기를 뿜어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연화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톨이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이자 수호신의 혈육을 키우는 귀한 존재로 대접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좋은 음식이 생기면 가장 먼저 연화의 집으로 가져왔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자만하거나 거드름 피우지 않고 여전히 겸손하고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등에 업고 자주 대나무 숲을 찾았습니다. 숲 입구에 마을 사람들이 세워준 작은 돌탑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선비님, 우리 명희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부디 어디에 계시든 이 아이의 앞길을 비춰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면 숲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아이의 볼을 어루만져 주곤 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고 산골 마을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세상은 다시 하얗게 뒤덮였지만 연화의 집은 춥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해다 준 장작이 처마 밑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사각사각 눈 쌓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득 그 옛날 선비가 눈 내리는 밤에 찾아와 마루 끝에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지금은 사무치는 그리움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사랑의 결실인 아이가 바로 곁에서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바느질을 멈추고 창문을 살짝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 내리는 하늘 어딘가에서 황금빛 눈동자를 가진 용이 빙그레 웃으며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가뭄과 홍수를 무사히 넘기고 풍년을 맞은 것을 자축하는 자리였지만 사실상 연화의 아이가 100일을 맞은 것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떡과 술을 나누어 먹으며 지난 여름의 이야기를 꽃피웠습니다. 이제 선비에 대한 이야기는 무서운 요괴담이 아니라 마을을 구한 신령스러운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불을 끄고 하늘로 솟구칠 때 봤어. 비늘이 번쩍거리는데 정말 장관이었지. 그렇고 말고 우리 마을은 이제 그분의 가호 아래 있으니 천년만년 걱정 없을 게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연화의 집까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재우고 나서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나무 숲 쪽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나면서 마을에 평화를 주셨군요. 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임을 압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마루를 적셨습니다. 그때 대나무 숲에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연화의 어깨에 잠시 앉았다가 밤하늘로 날아갔습니다. 한겨울의 나비라니. 연화는 그것이 선비의 넋임을 직감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상처받은 마음들은 시간과 사랑으로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연화네 오두막은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연화의 품에 안겨 젖을 먹던 갓난아기 명희는 어느새 훤칠한 키와 듬직한 어깨를 지닌 총명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아이는 아비를 닮아 유난히 흰 피부와 깊은 눈매를 가졌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옛날 마을을 구하고 하늘로 승천한 백사용님을 떠올리며 경외심과 친근함을 동시에 느끼곤 했습니다. 명희는 글 공부에도 능했지만 무엇보다 심성이 고와 마을의 받은 일을 도맡아 하며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 아는 바른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연화 또한 더 이상 예전에 가냘프고 눈물 많던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용님댁이라 부르며 마을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에게 지혜를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집마당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고 곳간은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곡식과 과일로 비울 날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받은 만큼 베푸는 것이 도리라 여겨 흉년이 들거나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아낌없이 자신의 곳간을 열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과거 자신을 배척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연화의 넉넉한 인심과 덕망 앞에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명실상부한 마을의 큰 어른이자 정신적인 지주로서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하나둘씩 연환의 집 넓은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연화가 텃밭에서 갓 쪄낸 옥수수와 감자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물물에 담가두어 시원해진 수박과 참외도 먹기 좋게 썰려져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아이고, 용림댁 옥수수는 어쩜 이렇게 찰지고 맛이 좋은가. 씹을수록 단맛이 배어나오는구먼. 박 노인의 뒤를 이어 촌장이 된 김씨. 아저씨가 옥수수를 베어 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채질을 하며 모깃불 연기 사이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반딧불이를 쫓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명희는 어르신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시원한 냉수를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명희의 손은 여전히 남들보다 차가웠는데 무더운 여름날에는 그 서늘한 손이 닿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가시는 듯해 사람들은 명희의 손길을 반겼습니다. 명희 내 손은 꼭 얼음장 같구나. 이마 좀 짚어다오. 더위가 싹 달아나게. 최씨 아줌마가 웃으며 말하자 명희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아줌마의 이마에 손을 얹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차가움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위로와 휴식을 주는 축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다름이 아들에게는 사랑받는 특별함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하늘에는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풀벌레 소리는 더욱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옛날 그날의 사건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용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흙더미를 막아설 때 그 웅장한 모습을 나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걸세. 한 노인이 회상에 잠겨 말하자 좌중은 숙연해졌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무서운 전설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영웅담이자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무릎에 턱을 쾌고 눈을 반짝이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별들 어딘가에서 그도 이 평화로운 풍경을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모임이 파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뒤 연화와 명희는 나란히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마당에 피어오른 모깃불의 잔불이 사그라들며 은은한 향을 내뿜고 있었고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명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신 걸까요? 연화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내 아버지는 비록 사람의 몸은 아니었으나 누구보다 인간을 사랑하고 의로운 분이셨지. 지금도 저 하늘에서 그리고 저 대나무 숲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게다. 명희의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아버지의 그것처럼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독대 옆에 노인 정화수 그릇으로 다가갔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녀가 선비를 위해 기도를 올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물을 새로 떠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우리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물해준 이 평화로운 삶을 소중히 지키며 명희를 당신처럼 훌륭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부디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연화의 기도는 간절하면서도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그리움과 감사함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치맛자락을 살며시 흔들고 지나갔는데 그것은 마치 선비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연화는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폈습니다. 명희는 어느새 잠이 쏟아지는지 하품을 하며 제 자리로 찾아들었습니다. 연화는 호롱불 심지를 낮추어 방 안을 어둑하게 만들었습니다. 창호지문에 비친 대나무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었고 밖에서는 소쩍새가 구슬프면서도 정겹게 울어댔습니다. 연화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게 잠든 아이의 얼굴에서 선비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그 옆에 조심스럽게 몸을 뉘었습니다. 고단했던 하루가 저물고 안온한 휴식이 찾아왔습니다. 꿈결처럼 몽롱한 상태에서 연화는 옛날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뱀을 구해주던 날, 비 내리는 밤 선비가 찾아왔던 날,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아프지 않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인간과 이물 이우이라는 경계를 넘어선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마을의 평화와 아들의 성장이라는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연화는 비로소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한 집이나 목숨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대나무 숲의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직 연화의 집 뒤편 대나무 숲에서만 신비로운 푸른 빛이 아주 잠시 반짝이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보내는 굿나잇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달빛은 연환의 지붕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시련과 고통은 지나가고 남은 것은 변치 않는 사랑과 따뜻한 사람들의 온기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며 꿈나라로 향했습니다. 그 꿈속에서는 아마도 하얀 도포를 입은 선비가 환한 미소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란 본디 바람결에 실려와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물다 가는 법입니다. 오늘 밤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린다면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쩌면 연화와 백사 선비의 애틋한 사랑 노래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연화가 누렸던 그 평온한 잠 속으로 여러분도 함께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수호신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밤은 부디 따뜻하고 평안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